그렇다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묻지마 장투는 단타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 지수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표는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 가해에 실린 보유기간에 따른 코스피 지수 상승 하락 확률입니다.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인 수치는 변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만 보유하신다면 코스피가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거의 반반입니다. 한 달만 보유하셔도 오를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하지만 투자 스팬을 1년으로 늘리신다면 성공하실 확률이 60%가 넘고 3년으로 늘리신다면 80%, 5년으로 늘리신다면 거의 90%의 확률로 승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유하는 기간은 코스피는 5개월 남짓, 코스닥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이 중간 어디쯤만 보유하다가 손절 혹은 익절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오래 할수록 성공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기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돈이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부의 레벨은 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시작하려고 해요. A라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사고 나서 계속해서 자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은 하필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나서 당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하락장이 끝나면 급등장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B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합니다. 왜냐? 개인은 누구나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가 필요해요. A는 운이 좋아서 이 수익을 다 가져갔지만 B는 자칫하면 이 구간에 왔을 때 파산입니다. 파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일정 부분 이상 나타나면 잘라내야 하고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실은 모두 다 개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은 결혼을 하거나 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이 갑자기 많이 들거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 등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큰 돈을 써야 되는 시점이 오고 그때는 내가 가진 현금성 자산을 모두 다 당겨서 써야 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모든 사람이 투자를 시작할 때는 이건 괜찮아. 내 여유 자금이야. 나 이거 계속해서 장기로 보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가계 경제를 운영하다 보면 안 써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모든 돈이 다 유용하고 필요한 돈이죠. 그러므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의로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타의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익이 나서 그 이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손실이 났는데 손절을 하지 못해서 장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익이 나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빨리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빨리 끊게 됩니다. 이 부자 보고서를 보시면 주식 매도 타이밍, 손절매 타이밍은 부자나 일반 대중이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수익 실현 타이밍은 부자가 오히려 더 끌고 갈 수가 있고 일반 대중은 그보단 다소 짧게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융통을 해야 되는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빨리 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절대로 비상금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상금은 비상 상황을 위한 돈이니까 정말 따로 두시고 진짜 묻어도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장기 투자용 자금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돈이 다 필요한 돈이라니까요. 내가 정말 안 써도 되는 돈을 따로 둘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자산 증식에 몰입을 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두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에는 중요한 고비고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제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내 집을 사고 나면 그 다음 집을 사기까지 또 기간이 있어요. 하나의 고비를 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고비를 넘기 위한 준비를 그때그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적어도 예측 가능한 스팬,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따로 두시고 나머지 돈은 자산 증식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딱히 2, 3년 내로 큰 돈을 쓸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자산을 늘리고 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간별 자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 계획을 쭉 펼쳐보시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내가 넘어야 되는 고비가 언제쯤 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의 시간을 알차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나의 현금성 자산이 시장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묻지마 장투를 하지 마시고 매수를 할 때 반드시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기관과 달라서 현금 흐름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의 한정된 자원을 하락장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개인의 인생 플랜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셨으니까 진화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사실은 이 진화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소득은 월 300 정도 되는 직장인이었고요. 자녀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이제 진아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30대 중반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나이보다 중요한 요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투자 방정식에서 지출 항목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득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힌트가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같은 돈을 가지고 지금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에 대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득을 가지고 현재 쓸 거냐, 미래에 쓸 거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 20대, 30대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므로 지금 소비에 모든 돈을 써버리면 미래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되고 있죠. 역시 신한금융보고서를 보시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을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가 승률이 높다면 시간에서 여유로운 20, 30대가 투자를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40, 50대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젊을수록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데 무슨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의 대부분을 식비에 쓰고 그 다음 교통, 통신비로 쓰고 월세, 관리비를 쓴 후에 교육비를 씁니다. 이 앞에 세 개는 왠지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만 교육비를 보니까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기혼 영유아 자녀인 경우보다 고등학교 자녀가 되면 교육비를 더 많이 쓰시게 됩니다. 제가 부모로서도 아이가 고3인데 수능을 며칠 남기고 학원을 줄이기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나이가 어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도 지출의 가성비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구를 하나 더 사줄까? 전집을 하나 더 사줄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제가 엄마들에게 하는 조언은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교구를 사줄까, 장난감을 사줄까 고민되면 그 액수만큼 아이 이름에 통장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해서 뭔가 사고 싶을 때 감히 그 돈이 아까워서 돈을 못 뽑겠다 라고 하면 그 사교육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릴수록 내가 정말 가성비 있는 지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적극적인 투자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투자는 나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투자 정보를 들으셔야지 그게 정말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스스로의 자산 배분 현황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가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무작정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때그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시작점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간 무수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기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감사합니다.